정부가 대출을 조이자 당장 필요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을 미리 받아두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 중단이 없는 은행의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늘 첫 공식 회동을 갖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책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함께 보다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책이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정부가 백신을 맞은 사람을 중심으로 방역 대책을 일부 완화하면서 이번 추석이 이른바 위드 코로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2차 접종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네이버, 카카오를 필두로 한 미래 성장 산업들이 급부상하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역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순위가 빠르게 뒤바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플랫폼 기업과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미래 유망 성장 산업군 기업들이 급부상하고 있는 건데 우리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입니다. 8월 말 현재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 3, 4위인 네이버와 카카오. 지난해 말 7위, 10위에서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69조 원으로 지난해 말 34조 원과 비교해 2배 급증했습니다. 네이버 역시 72조 원으로 24조 원이 증가했는데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와는 불과 5조 원 차이입니다. 반면 NC소프트와 SK텔레콤, KB금융, 한국전력 등은 시총 20위권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은 기업 공개와 동시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는 10월 카카오페이 그리고 기업 가치만 최대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LG에너지솔루션 등의 대여급 기업 공개 등을 감안하면 향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됩니다. 실제 최근 들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물갈이 폭과 속도는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1년 전 코스피 시가총액 20위권의 지위를 유지하다가 자취를 감춘 기업의 수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2곳에서 2020년에는 3곳, 올해 8월 말 현재는 4곳으로 최근 들어 물갈이 증가 추세가 뚜렷합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차 산업혁명 관련 플랫폼 기업들의 급부상과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 등이 맞물리면서 국내 대표 기업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대격변이 예고되고 있는데 국내 증시의 역동성 확대라는 측면에선 적지 않은 기대감도 일고 있습니다.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주식시장이 이러한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에 아주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새로운 산업군의 주식시장 등장에 따른 해당 기업의 가치 평가를 둘러싼 논란은 자칫 국내 증시에 부담이 될 소지도 적지 않습니다.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좋지만 과도한 핑크빛 전망이 너무 앞설 경우 기업 가치 고평가 논란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 확대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정부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미리 받아두려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이 대출을 틀어막자 나머지 은행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도 확연합니다. 늘어난 수요에 은행들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어 실제 당장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주택 구입이나 중도금 잔금, 생활비 마련을 위해 받는 주택담보대출. 담보가 있어야 하는 주담대는 가수요가 급증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지만 최근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가 8월 한 달 새에 4조 원 넘게 불어나는 가수요 폭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NH농협, 우리, SC제일은행 등이 신규 주택 관련 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자 당장 필요하지 않은 대출임에도 돈줄이 막히기 전에 미리 자금을 마련해 두려는 이들이 많아진 탓입니다.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 여유가 있는 은행으로의 대출 수요 쏠림 현상도 심화됐습니다.
농협이 주담대를 중단한 지난달 24일부터 말일까지 나머지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1조 8천억 늘어 한 달 전체 주담대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주담대 취급액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엔 8월 한 달간 무려 1조 6천억 원이 몰렸습니다. 월별로 올 들어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주담대도 한 달 새 각각 6천억과 4천억씩 늘며 최근 몇 달간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가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실제 국민은행은 최근 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오늘부터 주담대 변동금리를 0.15%포인트 올렸습니다. 타행에서 대출 중단하고 풍선 효과 때문에 고객들이 다른 쪽으로 좀 쏠리게 되거든요. 7월 말 대비해서 8월 말에 대출 증가 폭이 좀 많이 좀 가팔라졌거든요. 불가피하게 포트폴리오 관리 때문에 금리 인상한 내용이. 전문가들은 정부의 획일적인 대출 총량 규제에 대출 절벽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고 이로 인해 대출 가수요가 몰리면서 다시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는 악순환의 피해는 오롯이 실수요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수요자들은 풀어주고 투기 수요나 가수요 이런 것들을 막자는 건데 그게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대출 못 받아서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렵다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기본적인 논리가 시장 경제에 맡겨야 돼요.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움직임은 더 강해질 조짐입니다. 오늘 금융과 통화당국 수장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는데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공조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우선 과제로 꼽는 건 가계부채 관리입니다. 2분기 가계 신용 잔액은 1,805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나 늘었습니다. 지난 2003년 가계부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쌓여가는 가계부채와 함께 부동산 시장 과열, 자금 쏠림 등의 금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게 두 수장의 공통된 판단입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금통위원을 지낼 때 통화 긴축 정책을 선호하는 이른바 매파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한은 역시 지난달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15개월 만에 인상하며 가계부채 문제에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고승범 위원장과 이주열 총재는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경제 금융 상황에 대해 정보 공유와 의견 교환을 활발히 하고 더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테이퍼링, 금리 인상 등 세계 경제 정책 기조 변화가 한국에 미칠 영향도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경제 민생 회복도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여건 하에서 실물 경제 상황하고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 불균형 이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금융정책수장과 통화정책수장의 의견이 일치하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규제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에선 올해 남은 두 번의 금통위에서 금리가 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고승범 위원장도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적용 일정을 재검토하는 등 추가 가계부채 관리 대책 검토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는 예를 들어서 고용이 많이 느는 SOC 사업이나 또는 부동산 경기 부양이나 이런 정책을 일체 쓰지 않고 그런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주도했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18년 8월 국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해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한 거죠. 4대강 사업을 한 이명박 정부, 또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을 시도했던 박근혜 정부와는 차별화된 정부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이래던 정부가 내년 사회 간접 자본 SOC 분야에 역대 최대 예산을 투입합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서 단기 부양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경제 뷰포인트 시간에서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현석 기자 자리에 있습니다. 예, 조현석 기자, 내년 SOC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네, 27조 5천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1조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예, 앞서서도 좀 짧게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사실 이번 정부 초기에는 SOC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기조가 바뀐 모습입니다. 네, 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첫 해인 2018년엔 4대강 같은 토목공사 중심의 SOC 투자를 줄이겠다면서 예산을 14%나 감축했습니다. SOC 투자를 줄이겠다고 이렇게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부터 매년 늘려왔습니다. 2018년에 경제 성장률이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고 건설 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뒷걸음질 쳤는데 SOC 투자를 줄인 영향이 컸다고 분석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늘리기엔 정부 입장에서도 명분이 없으니까 SOC긴 한데 생활형 SOC다 이런 개념을 급조하기도 했고 균형 발전이란 명목으로 지방 SOC 사업에 대해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예산을 늘려왔습니다. 이러면서 이번 정부의 연평균 SOC 예산 증가율은 4.6%까지 올라갔는데요. 이걸 보면 4대강 사업을 한 MB정부의 4.9%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이런 SOC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되면 시장 자금도 같이 대규모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어떤 분야에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되는 겁니까? 네, 분야별로 보면 가장 많은 돈은 도로 건설에 투입됩니다. 8조 4천억 원이고요. 다음으로 철도에도 8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BC 등에도 6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대규모 토목공사는 지양하겠다던 정부의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그러면 앞서서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는 나서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정부가 지금 대규모 SOC 투자에 나서는 이유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SOC 사업은 경기 부양이나 고용 창출 효과가 큽니다. 건설 부분의 고용 유발 개수를 보면 약 8.5명 정도 되는데요. 생산을 10억 원 늘릴 때 추가로 고용되는 인원이 이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조업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돌보기 위한 선심성 예산도 반영된 결과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더 문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SOC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최대 28조 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산은 이번에 포함이 안 됐거든요. 이것까지 포함되면 내년 SOC 예산은 더 불어나게 됩니다. 예, 사실 이번 정부가 지난 4대강 사업 같이 이전에 진행했던 SOC 투자들을 시대착오적, 토건적폐 이런 말로 비판을 해왔던 만큼 이번 SOC 투자 결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사안으로 물가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지난달에도 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걱정까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가가 올 초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4월 이후엔 2% 중반대로 크게 올라서 불안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란, 석유, 집값 안 오른 게 없이 다 올랐는데 앞으로 물가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 물가에 선행하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 이를 보면 지난 7월까지 9개월 연속 올랐고 최근엔 오름세도 가팔라졌기 때문입니다. 또 통상 추석에는 소비가 늘어나면서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다시 들썩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추석을 앞두고 풀릴 11조 원 규모의 국민지원금도 물가를 자극할 요인입니다. 실제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후부터 축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좀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겠지만 앞서 물가 부분도 정부가 하반기면 안정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한 바 있었는데 이것도 그러면 빗나간다는 거네요. 네, 정부의 올해 물가 상승률 목표가 1.8%인데 빗나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물가 오름세를 감안해서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1.8%에서 2.1%로 상향 조정했는데 지금 추세라면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2%대 물가가 된다면 9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또 다른 걱정은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금리가 또 오르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 요인 중 하나도 물가였죠. 앞으로도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도 크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내 한 차례 인상이 아니라 두 차례 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금융당국이 전방위로 가계대출 옥죄는 마당에 금리까지 오르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내놓는 물가 안정 대책이 지금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뒷북 대책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는 일단 추석 물가 안정에 주력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추석 전에 성수품 집중 공급하고 필요하면 추가 공급 방안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반기엔 안정될 거라는 정부의 낙관론, 현재 상황에서 보면 오진이었는데 이런 오판으로 선제 대응 기회를 놓쳤고 뒷북 대책으로 정책에 약발이 안 먹힌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정책 오판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익숙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임대차 3법 시행 때도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거다 이런 지적이 많았죠. 당시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몇 달 뒤면 안정될 거다 이렇게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망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1년 새 5억 원에서 6억 3천만 원으로 26%나 올랐고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 등 전세 시장 혼란이 심각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제서야 연말까지 전세 시장 대책에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효과를 발휘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경제 뷰포인트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주재 조현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 기자 고맙습니다.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ESG 평가나 공시 표준을 좀 급속히 마련했으면 좋겠다. 교육이나 컨설팅 지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더 미리 준비하고 적절히 좀 더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드리고 함께 좀 고민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달 3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3일부터는 추석 특별 방역 대책도 2주간 시행되는데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저녁 사적 모임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역 대책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한 시험 무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4주 연장하기로 했지만 일부 완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추석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받고 9월 말에는 절반 가까이 접종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피로감이 큰 점을 고려하여 예방접종 중심으로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하게 됩니다. 이번 조정안에서 가장 큰 것은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입니다. 우선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 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저녁 6시 이전엔 4인,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됩니다.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도 저녁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납니다. 3단계 이하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사적 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늘어납니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화돼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와 경제 여파를 고려해 일부 완화 조치가 포함되면서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가는 진입 단계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당국은 한 달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10월은 일상생활 회복으로 가는 단계적 조치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방역정책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7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며 직계 가족에 한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 가정 내 사적 모임 인원을 8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2달 가까이 4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사실상 위드 코로나가 필수가 되면서 이번 조정안이 사전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거리두기가 소폭이지만 완화되면서 의료계는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방역 피로와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지만 동시에 보완할 부분도 고민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수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방역 조치를 완화한 이유는 시민들의 방역 피로도도 있지만 서민 경제를 고려한 게 큽니다. 경제 살리기를 추진하는 정부는 추석 전부터 국민 약 88%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10월에는 신용,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면 1인당 최대 월 10만 원을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소비 확대 정책과 맞물린 완화된 방역 조치다 보니 의료계는 고육지책에 아쉬움이 있다는 평입니다.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만큼 취약한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풀면 풀수록 가능성은 확산 가능성은 증가되죠. 자영업자들 못 먹고 사니까 풀어준 거겠죠. 거기에는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국가 전체로 언제까지 이게 꽁꽁 묶어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걸 강조하는 만큼 마스크 쓰기와 자율적인 산밀 피하기는 강조를 해줘야 되는 것 같거든요. 위험시설이라는 게 우리 교도소 한번 뚫려가지고 애먹었고 요양병원 이런 쪽 요양시설 이런 쪽이었거든요. 그쪽에 대한 방역은 강할 만큼 강한다. 대부분 고령자나 의료진이나 군인 경찰 사회부 수요원이어서 실제 거기에 혜택 받는 사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적 모임 제한만 너무 장기간 한다. 그건 여전히 좀 비판적으로 보고 왜냐하면 공적 모임이나 공공장소 모임 제한은 여전히 없지 않습니까? 추석 연휴 때 사적 모임만 느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 추석과 달리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고 있어 대규모 확산에 대한 우려는 덜하지만 방역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사교육 1번지, 인기 학군, 재건축 아파트 단지. 양천구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들입니다. 대체로 목동을 중심으로 우수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이유인데 최근 양천구에 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빌라촌이 즐비한 양천구 외곽 지역으로 알려진 신월동에 교통망 확충과 정비 사업이 활발합니다. 이것은 신월 여의 지하도로입니다. 2015년 공사를 시작해서 지난 4월 개통했는데 서울 도심 한복판에 70m 대형 지하도로가 생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단 그 효과는 상당합니다. 신월동에서 여의도까지 통행 시간이 10분가량 단축됐습니다. 인천 부천에서 경인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서울로 진입하려는 차가 한꺼번에 몰린 이곳은 상습 정체 구간이었습니다. 지하철이 없어 차량을 이용한 신월동 주민들은 극심한 교통난을 겪었는데 총 길이 7.53km, 왕복 4차 지하터널이 그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2025년 예정된 터널 상부 공원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신월동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 동시에 새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네, 상부 공원화도 서울광장의 8배가 되는 그런 굉장히 큰 규모의 공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강서구하고 이 양천구가 신월여의 지하차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던 곳인데 이것이 평면으로 된 공원이 조성이 되면 사실 이 강서나 양천구가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될 것이고 오세훈 시장에게 건의도 했고요. 신월동의 최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적지 않습니다. 인기 학군이 목동과 인접했으나 도심에 철도가 없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곳이지만 최근 신월동과 당산을 잇는 목동선 사업이 서울시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신월동에서 당산역까지 10.87km를 연결하는 목동선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승인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이 마련된 건데 최근 서울시가 국토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며 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전체 18만 1,000세대가 거주하는 양천구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신월동 일대에 대중교통망이 구축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또 민자 유치까지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어서 제대로 진척이 안 됐습니다. BC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진척이 안 됐던 것을 국비로 전환하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로 전환한다는 것은 예산은 그만큼 정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월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신월 시형 아파트라든지 또 신월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급속도로 속도도 더 탄력을 붙게 되고 또 주민들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 협의가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 뉴타운을 중심으로 새 아파트들이 입주를 완료한 데다 목동선 착공이 주변 정비 사업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신월시형 아파트의 경우 D등급을 받아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2차 재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신한파크 아파트와 기룬 아파트, 신한 약수 아파트 등 신월동 일대의 단지들이 속속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노후와 슬럼화된 구역에 대해선 공공재개발을 통해 정비 사업이 빠르게 착수될 수 있도록 구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2,200세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미 6월에 주민 설명회도 마쳤고요. 지금 주민들끼리 추진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이라든지 또 재건축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공공재개발도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교육특구를 알려진 양천구가 교통망 확충과 지형을 바꾸는 도심 정비 사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변화를 자치구별로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서울. 이번 주는 이 교통과 정비 사업 호재가 잇따르고 있는 양천구 소식을 김원규 기자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 기자, 이 양천구에서도 신월동을 다녀왔습니다. 맞습니다. 경전철이 들어서나 보죠. 거기 당산 쪽을 신월에서 당산까지를 연결하는 목동선.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이 앞서서 지하철 11호선이 원래 들어서기로 하려고 했던 곳이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면서 다시 이제 목동선 사업이 좀 추진이 됐던 내용입니다. 민간 투자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던 곳이었는데요. 이제 당시에 이제 민간 투자로 이게 진행이 되면은 아무래도 대중교통임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사업자 투자 제한이 없게 되면서 번번이 사업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가 서울시에 목동 사업을 민자 사업이 아닌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현재 사업 추진 비용이 약 1조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양천구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말에 이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이제 착공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목동선이 들어서면 이제 하루 이용 인구가 약 9만 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이제 신월동 앞에 보면 국회대로가 특히나 이제 상습 정체 구간이었는데 이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교통량 감소가 되고 또 이제 시간적 그리고 경제적 효과가 톡톡히 있을 것으로 현재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개통되는 시점이 2022년 말이 되는 겁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이게 우리가 이제 경전철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이게 경전철은 좀 지하철보다는 나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인식들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시다시피 꼭 지하철뿐만 아니라 경전철로 인해서 주변 집값이 많이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전철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신월동의 호재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서울 사는 분들은 아마 좀 잘 아시겠지만 당산역은 이제 2호선하고 9호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서울역이라든지 아니면 강남으로 가기가 굉장히 좀 수월한 곳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목동선이 이제 신월에서 이 당산까지 뚫린다고 한다는 거는 거기다가 이제 당산에서 한 정거장만 가면 여의도잖아요. 예. 이게 서울의 3대 도심을 다 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신월동에 그동안 이제 단점으로 지적됐던 게 이제 대중교통이 좀 없다 이런 측면이었는데요. 네. 그 때문에 집값도 상대적으로 좀 쌌습니다. 신월동의 경우 신월동 아파트 평당 가격이 2,500만 원 수준이고요. 그리고 목동과 신정동은 현재 4,000에서 4,500만 정도의 지금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좀 대중교통이 구축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좀 집값이 저렴하다 보니까 무늬만 목동이다 이런 얘기도 한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여기 취재하면서 차량을 갔는데 좀 막힌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신월동이 같은 경우에는 교육 측면에서도 그렇게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어쨌든 이제 만약에 이제 지하철이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전철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서게 되고 대중교통이 완화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신월동에 큰 호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김포공항과 좀 인접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비행기 소음이 신월동 집값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게 뭐 사실 이런 좀 얘기도 제일 있어요. 결정적인 이유잖아요. 사람들이 신월동이 왜 집값이 싸냐고 물어보면 다들 예. 이제 소음 때문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뭐 어떻습니까? 저도 가봤는데 확실히 이제 비행기 배가 보일 정도로 바퀴가 보일 정도로 가깝게 날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리는 저도 굉장히 거슬릴 정도로 좀 컸는데 네. 주민분들마다 의견을 들어봤는데 좀 갈렸어요. 네. 예, 그 주민들 중에서는 이제 창문 닫으면 크게 소리가 나지 않는다. 요즘 뭐 또 기술들이 좋아서 방음이 네. 잘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도심에 사는데 그 정도 소음은 그냥 백색 소음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뭐 어쨌든 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양천구청은 또 이에 대해서 민원을 좀 해결하는 측면이 좀 강합니다. 예. 에어컨 사용 명목으로 그 매달 5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요. 또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세대에.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이제 신월동 집값을 이렇게 좀 전망을 했어요. 그동안 이제 대중교통을 제외한 인프라 측면에서 신월동이 크게 뒤지지 않았는데 대중교통만 이제 설비가 되고 구축이 된다면 집값 키 맞추기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중교통을 제외한 나머지 인프라들은 뭐 신월동이 다른 데 뒤지지 않는다. 이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다른 인프라라면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기서? 뭐 일단 교육 측면이겠죠. 예, 목동하면 또 교육 뭐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또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목동에 이제 학원가가 많고 또 스타 강사들이 많기 때문에 목동이 인기 학군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이 목동 학원에서 신월동까지 셔틀 차량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같은 이제 학군으로 묶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나 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공교육에 있어서는 좀 객관화시킬 수 없겠지만 사교육에 있어서는 크게 신월동이 목동의 사교육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세권으로 네, 묶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거고 지금 신월동에 대한 좀 기대감을 알아봤고 양천구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지역하면 역시 이제 그 학군으로 진짜 유명한 목동입니다. 예. 그래서 목동은 지금 재건축이 이슈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예. 여기는 재건축 사업에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자체가 워낙 큰 매머드급 단지다 보니까 네. 목동의 재건축하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지금 현재 보면요, 392개 동 26,600세대입니다. 이제 재건축으로 용적률이 늘어나면은 3만 세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현재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해서 6단지만 재건축 안전 진단에 최종적으로 통과한 상태거든요. 예. 이제 9단지와 11단지는 국토부의 안전 진단 단계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좀 고배를 마시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단지는 D등급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이 잇따르고 있어서 지금 추가 안전 진단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토부가 재건축과 관련해서 좀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은 아니잖아요. 뭐 예. 목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좀 속도를 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재건축 안전 진단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예. 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재건축 조합 내에서 좀
바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 그리고 나서 어느 단지가 이걸 추진하고 그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좀 속도 조절에 나서자 이런 의견이 지금 다수입니다. 네. 양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 철저히 이 부분에 있어서 서포트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부 김원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국내 벤처기업들이 뇌질환을 진단하는 AI를 개발해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뇌졸중이나 파킨슨병 같은 이 뇌 관련 질환들이 늘면서 이들 기업에 거는 기대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엽 기자입니다. 한 치매 환자의 PET, 즉 양전자 방사 단층 촬영 영상입니다. AI가 영상을 판독해 치매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쌓였는지 정량 분석합니다. 지금까지 전문의가 육안으로 판독해야 했지만 이 AI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치매 진단이 가능해진 겁니다. 국내 뇌질환 전문 의료 AI 기업 휴런이 개발한 이 소프트웨어는 뇌신경 질환으로는 국내 최초로 올해 초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항상 일정한 결과값을 내준다는 게 일관성의 측면이고요. 정확한 수치로 계량을 해가지고 정량적인 수치값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AI 기계만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영상 바이오마커 기술 이런 것들을 결합해가지고 신약 개발에 활용하면 훨씬 좋다. 이뿐 아니라 휴런은 MRI만을 기반으로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AI를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엔 파킨슨병 진단을 위해 PET 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임상의들이 라벨링 작업에 참여해 가공된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MRI만으로도 정확한 진단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PET과 비교했을 때 민감도, 특이도 면에서 93, 91%의 민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그 성능 면에서 우수하다. 그리고 실제로 임상에서 임상의들이 어떤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분명히 참고할 만한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비급여 종목인 PET의 경우 촬영과 판독을 하는 데만 150만 원 정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MRI만으로도 파킨슨병을 진단할 수 있게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환자 부담이 줄게 됩니다. 또 다른 의료 AI 스타트업 아이도트가 개발한 휴대용 경동맥 초음파기기. 초음파기기로 경동맥 부위를 갖다 대면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플라크를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잡아냅니다. 경동맥 초음파기기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사례는 아이도트가 처음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특허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초음파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습이 되지 않은 또 이렇게 훈련이 되지 않는 의사 선생님들도 경동맥 부위에 그러니까 경동맥의 어떤 모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초음파가 잡았을 때 해당 영역을 잘 디텍션했다라는 그런 이제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쉽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경동맥 초음파 그 뇌졸중 디텍션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급 종합병원까지 가지 않고도 동네 병원 의사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동남아뿐 아니라 왕진 문화가 발달한 일본과 유럽 지역 등에서 수요가 높은 제품이라는 평가입니다. 뇌신경 질환을 포함한 진단 분야 글로벌 AI 시장은 연평균 33%씩 성장해 오는 2028년까지 53억 7,100만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국내 의료 AI 업체들은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특허 등록의 속도를 내며 아직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뇌진단 AI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네, 차트를 통해서 이번 주 증시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전망해보는 차트로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오늘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좀 웃으면서 오프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주 시장 좀 분위기가 좋게 마감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긴축 우려가 일부 사라지면서 지수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수급을 먼저 좀 보시겠는데요. 이번 주에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8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예. 지난주에 지난 한 달간 외국인이 6조 3,200억 원을 팔아채웠는데 이번 주에는 일부 자금이 좀 유입이 된 겁니다. 당연히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에 외국인이 4천억 원 넘게 사들였는데요. 지난주 2%대 상승을 한 데 이어서 이번 주도 3% 상승을 하면서 76,600원에서 마감을 했고요. 예. SK하이닉스도 외국인이 이번 주에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이번 주 3% 넘게 상승을 했고 10만 7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예,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좀 이런 매수세가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 그동안 매도세가 또 워낙 가팔랐습니다. 추세적인 반등일지 아닐지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전문가들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그 추세적으로 좀 계속 상승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전문가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물에 대한 ETF로 자금 유입이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좀 소폭 들어온 것이 우리나라 대표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되게 되는 주가 반등이 가장 큰 이유고 펀더멘탈 상으로는 변화는 없어요. 건택트 수요주나 반도체 회사들의 캐펙스 증가, 밸류에이션 베이스 추세적인 하락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당분간 주가는 반등이 나왔다가 내렸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아쉽게도 추세적인 반등은 아직 아니고요. ETF 자금 유입에 따른 상승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저는 또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고 싶은데 삼성전자 주가가 뭐 일부에서는 바닥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시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지난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한 보고서 때문입니다. 제목이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서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내용이 바로 반도체 호황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가 좀 과도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분석을 좀 보시겠는데요.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좀 좋지 않았던 2018년 2분기와 비교한 자료입니다. 그때와 비교하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를 구입해야 하는 전당 산업의 서버 재고량이 재고 소진을 위한 기간을 말하는데요. 정상 범위가 6주에서 8주라면 2018년에는 12주에서 16주 수준이었던데 반해서 현재는 8주에서 10주 수준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급량을 확인할 수 있는 D램 장비 발주 규모도 양호한 상황인데요. 지난 2018년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황이 끝났다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을 뿐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려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주가 수준까지 회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18년도와 지금은 전혀 다르다. 지금은 외부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 이었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정점을 찍는다고 한다면 공급망 체질이 완화됐고 주가 다시 그런 반등을 볼 거다라는. 예, 그래도 일정 수준 좀 회복을 예상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가 좀 바닥이다. 이렇게 같은 시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의 의견 또 있습니까? 네, 다수 있는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좀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코스피 대표주인 만큼 코스피 대비 삼성전자의 상대 주가를 표시한 차트입니다. 이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등락과 비교하면 주가가 저점 수준에 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로는 삼성전자 코스피 대비 50% 정도 올랐어요. 주가는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오른 폭에 비하면은 상당한 조정을 받았다. 그 모건 스탠리 보고서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전대미문의 강도로 매도를 했거든요. 심지어는 미국 금융위기나 코로나 위기 때보다 더 많이 팔았다고요.
예, 종합을 해보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과했기 때문에 이 주가 수준은 바닥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주가 상승은 좀 펀더멘털의 변화 없이 외국인 ETF 자금 유입으로 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이 소폭 등락 장세가 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 말고 사실 많은 분들이 낙폭을 좀 무섭게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인 반등일지 좀 시그널을 또 찾으려는 시도들이 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저희가 언제라고 예상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금의 그 공급량 문제, 코로나 때문에 발생하는 공급망 차질이 개선되는 시기라고 답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시기는 내년 1분기 말이나 2분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주가는 그보다 좀 선행하기 때문에 올해 4분기 이후나 내년 1분기에는 좀 그 주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긴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장기적으로 보시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증시 주요 일정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에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예. 정부의 공식 발표 전에 민간에서 발표하는 ADP 보고서에서는 사실 민간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나오는 정부의 공식 발표에서도 시장 예상치인 72만 명 증가보다 부진하게 나올 경우 9월에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이제 경기 지표를 좀 지켜봐야 하는 사안이겠지만 그동안은 9월 FOMC에서 이런 시그널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이게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시장에서는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연말에 실시할 수 있다는 게 지배적이었는데요. 만약에 이게 11월로 넘어가게 되면 테이퍼링 그 본격적인 시작 시기도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개별 연준 위원들의 발표도 좀 예정되어 있는데 테이퍼링의 규모나 시점과 관련해서 시그널이 나올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ECB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ECB도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가 나오면서 통화 긴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비둘기 성향의 라가르드 총재도 최근 매파적인 발언을 좀 내놓고 있어서 이날 연설을 통해서 유로존도 채권 매입 축소 등 긴축 수순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지금 중국의 경기 지표들이 발표된다는 점인데요. 이 며칠 전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또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걱정을 키우고 있는 사안입니다. 중국에서 나올 지표들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 8월 중국의 8월 수출입 동향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중국은 올해 상반기 10년 만에 최대 수출 규모를 기록하는 등 호황이 있었는데 이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중국 정부도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물가 상승률은 또 둔화되고 있어서 중국의 지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은 통화정책이 부양적으로 좀 선회하는 움직이기 때문에 지표가 안 좋은 부분들이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가 높았던 부분들이 예를 들어 지준율의 추가 인하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더해지면은 경기에 대한 하방 리스크를 좀 방어하는 측면이잖아요. 예,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분석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시장 외국인 매수세 계속 유입이 되길 바라겠고요. 글로벌 증시 전반에도 좀 훈풍이 크게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이 방역 완화 분위기가 자칫 코로나 유행을 더 키우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 스스로가 방역의 고삐를 조이는 게 좋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